오빠, 살아있었어? 미안하다.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사람을 시험한다. 차가운 공기는 피부를 베고 회색 하늘은 마음까지 낮게 누른다. 서지연은 검은 코트를 여미며 국립묘지의 긴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오늘은 어머니의 기일이었다. 7해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날. 그녀는 늘 이곳에 왔지만 오늘만큼 발걸음이 무거운 적은 없었다. 사업 보고서와 주가 그래프, 끝없는 회의 속에서도 이 하루만큼은 반드시 비워두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성공한 CEO라 불렀고 언론은 냉철하고 완벽한 여성이라 평가했지만 이곳에 서면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를 잃은 딸일 뿐이었다. 차가운 대리석 묘비 앞에 다다랐을 때 지연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 이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다. 손놀림은 느렸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7해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못한 그 뒷모습. 박민준. 지연의 숨이 잠시 멎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세게 부딪혔다. 분노인지, 당혹인지, 아니면 오래 눌러두었던 기억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민준의 옆에는 소박한 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포장도, 장식도 없는 꽃. 지연의 손에는 고급 꽃집에서 주문한 백합이 들려 있었다. 두 꽃은 묘비 앞에서 묘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세월이 그대로 얼굴에 남아 있었다. 살이 빠진 뺨, 깊어진 눈가,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기일이라서요. 짧은 대답이었다. 변명도, 감정도 없는 목소리. 그 태도가 지연을 더 자극했다. 당신이 왜? 지연은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다. 손에 진 꽃다발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마치 모든 죄를 인정하는 사람처럼 보여 지연의 마음속 분노에 불을 지폈다. 7년이에요. 지연은 한 걸음 다가섰다. 7년 동안 당신은 사라졌고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한다고 모든 게 없던 일이 될 것 같아요?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묘비 옆에 놓인 걸레를 정리하며 조용히 물러섰다. 대답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늘 이렇게 침묵으로 빠져나갔죠. 그게 제일 비겁한 거라는 걸 아직도 몰라요? 민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지연을 바라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지연을 더 화나게 만들었다.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닌 모호한 문장. 그럼 왜 왔어요? 지연은 웃음을 흘렸다. 돈이 필요해서요? 아니면 나한테 다시 뭔가 기대하는 거예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다. 다만 오래된 피로가 쌓여 있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지연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망설임 없이 지폐 몇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떨어뜨렸다. 그럼 이건요. 지연은 차갑게 말했다. 필요한 게 있다면 이걸로 끝내요. 그리고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요. 지폐는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민주는 그것을 보지도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묘비 앞에 짧게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구두 소리가 계단을 따라 멀어졌다. 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분명 이겨야 할 사람이었고 증오해야 할 대상이었는데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묘비 앞에 서서
백합을 내려놓았다.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글자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엄마. 지연은 낮게 속삭였다. 그 사람을 여기 오게 한 게 엄마였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다. 겨울 바람만이 뮤역을 스쳐 지나갔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아직 계단 아래에는 민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곳을 떠났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묘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었다. 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7년 동안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을까? 지연은 그 질문을 의식적으로 밀어냈다.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이미 운명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묻혀있던 과거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7해 전의 서울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다. 적어도 서지연의 기억 속에서는 그랬다. 그 시절의 그녀는 아직 세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사랑이 계산될 수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다. 아침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던 햇살과 저녁마다 함께 먹던 소박한 식사,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막연한 확신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 무렵 지연의 가족 회사는 아직 건재했다. 재무제표는 불안정했지만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했고 지연은 그 말을 믿었다. 믿고 싶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설계 도면을 붙잡고 있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지연의 어깨를 주무르며 조금만 버티면 돼라고 말하곤 했다.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이제 와서 알 수 없었다. 붕괴는 생각보다 조용히 시작됐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연기되던 투자 계약, 회의실에서 오간 낮은 한숨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회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통보였다. 지연은 그날 처음으로 어른이 된 기분을 느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비극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예상보다 훨씬 잔인했다. 말기암 치료는 가능하지만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의사의 입에서 너무 쉽게 흘러나왔다. 지연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현실감을 잃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고 어느 것 하나 붙잡을 수 없었다. 민주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연보다 먼저 상황의 끝을 보았고 어머니의 눈빛에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어느 밤 병실에 남겨진 두 사람만의 시간 속에서 지연의 어머니는 민준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말은 분명했다. 지연을 살려달라는 부탁이었다. 이 아이는 버티지 못해요. 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모든 걸 한 번에 잃으면 다시 일어설 힘이 없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지연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이 부탁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민준이 나쁜 사람이 되어 달라고. 지연이 미워하고 떠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 아이가 살 수 있다고. 그래야 지연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민주는 그날 밤 병실을 나서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평생 자신을 갉아먹을 거라는 것도. 며칠 뒤 지연은 민준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다. 기뻐할 거라 생각했다. 함께 두려워하더라도 함께 방법을 찾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는 그날 연습한 문장들을 천천히 꺼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고른 말들이었다. 이제 그만하자. 그는 그렇게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너까지 책임질 수 없어. 지연은 처음엔 웃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주는 웃지 않았다. 그는 지연의 가방을 정리해 문 앞에 두었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너랑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말이 결정타였다. 지연의 세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울면서 이유를 물었지만 민주는 끝내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지연은 집을 나왔다. 배 속의 아이와 함께 아무 계획도 없이. 그 후의 시간은 흐릿했다. 지연은 지방으로 내려가 일을 구했고 몸을 혹사하며 돈을 벌었다. 분노는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연료였다. 민준에 대한 증오는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 동력이 되었고 그녀는 끝내 성공했다. 하지만 성공의 대가로 그녀는 사랑을 믿는 법을 잃었다. 한편 민준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단기 일자리를 전전했고 지연의 어머니가 남긴 빚과 병원비를 떠안았다. 지연에게 보내지 못한 돈은 통장에 쌓였고 한 번도 전달되지 않은 진실은 그의 침묵 속에서 굳어갔다. 어머니는 몇 달 뒤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 지연은 없었다. 민주는 혼자 상주석에 앉아 자신이 선택한 길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다. 변명은 상대를 붙잡기 위한 것이고 그는 지연이 붙잡히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해가 흘렀다. 지연은 성공했고 민주는 사라졌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진실은 묘지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은 늘 바쁘게 흘러간다. 서지연은 차량 뒷좌석에서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보고서 속 숫자들은 이미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생각은 며칠 전 묘지에서 마주친 박민준의 뒷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이 그토록 불편해졌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아이들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말이었다. 자료는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 화면 속 사진에는 낡은 빌라, 오래된 오토바이, 그리고 두 아이가 있었다. 큰아이 박준서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고 어린 박하리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지연은 손가락을 멈춘 채 한참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이 이제야 현실처럼 다가왔다. 그동안 그녀의 아이들은 관념 속에만 존재했다. 빼앗긴 존재, 되찾아야 할 권리, 실패한 과거의 상징. 하지만 사진 속 아이들은 숨쉬고 있었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지연은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학교는 서울 외곽의 공립초등학교였다.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평범한 공간. 그녀는 고급 정장을 입은 채 교문 앞에 서 있으면서도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간,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아이에게 멈췄다. 사진에서 본 얼굴과 같았다. 준서는 또래보다 조금 마른 체구였지만 눈빛은 지나치게 단단해 보였다. 그는 친구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웃지도 않고 교문을 나섰다. 준서야. 지연은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이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잠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낯선 사람을 대하듯 거리를 유지했다. 누구세요? 라는 질문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지연은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 수많은 회의장에서, 수많은 인터뷰에서 단 한 번도 말이 막힌 적이 없던 그녀였다. 나는 엄마야. 그 말은 생각보다 작게 흘러나왔다. 준서는 즉각 고개를 저었다. 우리 엄마는 없어요. 그 말은 담담했고 준비된 문장처럼 들렸다. 지연은 가슴 한쪽이 서서히 조여오는 걸 느꼈다. 아빠랑 동생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준서는 뒤를 돌아보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박하린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민주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지연과 눈이 마주치자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지연은 그제야 이 만남이 자신의 계획처럼 흘러가지 않으리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들 앞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준서는 단호했다.
우리는 바빠요. 그 말에는 어른을 흉내낸 단정함이 있었다. 아이는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았고 민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의 가방을 받아들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혼자 남은 집에서 불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서 있었다. 아이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미움이라기보다는 단절. 그보다 더 잔인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단순히 아이들을 되찾고 싶다고 생각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되찾는다는 말 속에는 아이들의 선택이나 감정은 들어있지 않았다. 며칠 뒤, 지연은 다시 학교를 찾았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절차였다. 보호자 상담이라는 명목 아래 교사와 마주 앉았다. 아이들은 성실했고 큰 문제는 없었다는 평가였다. 다만 준서는 또래보다 책임감이 과도하고 하리는 잦은 병결 기록이 눈에 띄었다. 지연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손을 꼭 맞잡고 있었다. 그 모든 기록 속에 자신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상담이 끝나고 복도를 나서는데 준서가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연은 이번에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아이가 말을 걸어오길 기다렸다. 잠시 후 준서가 입을 열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지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아빠는 항상 우리 편이에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생각만이 반복됐다. 아이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는 것. 그들은 이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민준의 침묵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침묵이 도망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였을 가능성.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성공 이후 처음 느끼는 종류의 불안이었다. 이 문제는 돈으로도, 권한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그녀를 잠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지연은 자신의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이었다. 감정이 복잡해질수록 그녀는 더 냉정해졌고, 냉정해질수록 선택은 빠르고 단호해졌다. 아이들과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지만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결론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그 삶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질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그것은 걱정이었고 동시에 오만이었다. 지연은 비서를 불러 박민준의 현재 생활을 정리한 보고서를 다시 요청했다. 거주지, 수입, 유료 기록, 아이들의 학교 생활까지 세세하게 정리된 문서가 책상 위에 놓였다. 숫자와 사실로 정리된 그의 삶은 지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불안정했다. 고정 수입은 없었고 대부분의 일은 단기 계약이었다. 아이의 병원 기록은 잦았고 치료는 늘 최소한에 그쳐 있었다. 지연은 서류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방치에 가까워. 그 말은 판단이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주문이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법무팀과 짧은 회의를 가졌다. 목적은 분명했다. 법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의 제거였다. 그녀는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과거도 꺼내지 않았다. 오직 아이들의 복지와 안전이라는 단어만이 회의실을 오갔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 기다리지 않겠다고.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다. 민준이 일하던 배송 플랫폼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었다. 시스템 점검이라는 이유였다. 문의를 넣었지만 자동 응답만 돌아왔다. 그날 그는 하루 종일 일을 하지 못했고 수입은 그대로 끊겼다. 다음 날 그가 살던 빌라의 주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건물이 매각되었고 새로운 소유주는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짧은 설명뿐이었다. 민준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설명을 요구할 힘도 없었다. 그날 밤 민준은 아이들이 잠든 뒤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는 무언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지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학교 앞에서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지연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 설명할 말도 부탁할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대신 그는 아이들 방으로 가서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믿었다. 지연은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곧 연락이 올 거예요. 그녀는 민준이 결국 아이들을 위해 선택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에는 아이들의 마음이 빠져 있었다. 며칠 뒤 민주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곧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하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또 멀리 가? 민주는 웃으며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맞췄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지연은 그 시점에서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모든 문을 닫아두었다. 도움을 요청할 통로를 하나씩 없애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폭력이 아니라 선택의 유도라고 믿었다.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결과였고 민준이 겪고 있는 것은 압박이었다. 비가 내리던 저녁, 민준은 아이들과 함께 짐을 정리했다. 많지 않은 짐이었다. 몇 벌의 옷과 오래된 사진, 아이들의 책가방. 그는 아이들 앞에서 침착하려 애썼지만 손은 자꾸만 떨렸다. 준서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른들이 말하지 않는 위기가 무엇인지. 같은 시간, 지연은 고층 빌딩의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언제나처럼 화려했고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어 보였다.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질문이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눌러버렸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되뇌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균열이 결국 가장 약한 존재에게 가장 먼저 닿게 되리라는 사실을. 한강 위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였다. 서늘한 바람이 강물을 스치며 올라왔고 도시의 불빛은 물결 위에서 흐릿하게 흔들렸다. 박민주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다리 아래로 걸어 들어갔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했지만 발걸음 하나하나에 쌓이는 피로와 두려움은 숨길 수 없었다. 다리 아래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몇몇 노숙인들이 종이 상자를 깔고 누워 있었고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냉기가 올라왔다.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이들이 앉을 자리를 만들었다. 준서는 말없이 아버지를 도왔고 하리는 아버지의 예투 자락을 놓지 않았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민주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아이들 위에 덮어주었다. 하린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고 있다는 걸 민주는 금세 알아챘다. 아이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고 작은 숨소리 사이로 익숙한 쌕쌕거림이 섞여 나왔다. 그는 가방을 뒤져 흡입기를 찾았지만 이미 며칠 전부터 남아있던 약은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민주는 침착하게 아이를 안고 등을 두드리며 호흡을 맞추려 했다. 괜찮다고,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아이보다 자신에게 더 필요한 주문이었다. 준서는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는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한테 가면 안 돼? 그 질문은 원망이 아니었다. 살기 위한 선택을 묻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된 아이의 판단이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할인을 더 꼭 끌어안았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따뜻한 집, 병원, 의사, 안정된 삶, 아이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준서에게. 이미 한 번 버려졌다고 믿고 있는 아이에게 또 다른 이별을 강요할 수 있을지 그는 자신이 없었다.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다. 할인의 숨은 점점 더 가빠졌고 민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선택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절박한 판단이었다. 민준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화면 속에 저장된 이름 하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상대는 말이 없었다. 아이 숨이 안 좋아. 민준은 짧게 말했다. 더 이상 설명할 힘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비를 가르며 다리 아래를 비췄다. 서지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황을 파악했다. 젖은 바닥, 아이를 안고 있는 민준, 굳은 얼굴의 준서. 그녀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조여왔지만 표정은 곧 다시 굳어졌다. 감정에 흔들릴 수 없다는 듯 그녀는 곧바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병원 가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준은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은 아니야.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다. 지연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 그녀의 말에는 분노보다도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건 설득이 아니라 통보였다. 준서는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아빠랑 같이 갈 거야.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할인이 크게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고 몸을 움찔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바로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렀고 동시에 준비해 온 서류를 꺼냈다. 보호자 긴급조치 동의서였다. 민준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항의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지연은 펜을 손에 쥐고 잠시 멈췄다. 아이의 얼굴, 민준의 눈빛, 준서의 굳은 표정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다. 그 짧은 망설임 뒤에 그녀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 순간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할인은 의료진의 품에 안겨 구급차로 옮겨졌고 준서는 소리 없이 울었다. 민준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가슴이 조여오고 시야가 흐려졌다. 그는 다리 아래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기침이 터져 나왔고 손으로 입을 막자 붉은 피가 묻어나왔다. 준서가 아버지를 부르며 달려왔지만 민준은 이미 힘없이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구급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한강 위의 밤은 더 깊어졌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무언가를 완전히 부숴버렸다는 감각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밤이 단지 위기의 시작이 아니라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문턱이라는 사실을. 병원 응급실의 불빛은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더 차갑게 느껴졌다. 서지연은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손을 모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할인은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반복해서 산소 포화도와 폐소리를 확인했다. 의사는 급성 악화라고 말했지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회복 가능성은 높다고 덧붙였다.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아이가 안정되었다는 소식보다 다리 아래에서 쓰러지던 민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서는 복도 끝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지연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준서야. 아이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에는 경계가 서려 있었다. 할인이는 괜찮아질 거야. 지연의 말은 위로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준서는 짧게 대답했다. 아빠는요? 그 질문 앞에서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민준은 다른 응급실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다. 과로와 영양실조, 오래된 폐 질환의 악화, 그리고 객혈. 의사는 당장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와 분노,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어왔다. 돈과 권한, 법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병원 복도에 울리는 심장 모니터 소리 앞에서 그 믿음은 무력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준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지연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들어가야 할지 망설이던 순간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고 얼굴은 이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침묵 끝에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들은, 지연은 대답했다. 하리는 치료 중이야. 준서는 여기 있어. 그 말에 민준은 눈을 감았다. 미안해, 지연이 말했다. 그녀 스스로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 앞에서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했다.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순간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그 손을 잡을 뻔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다. 여전히 그녀의 안에는 넘어야 할 벽이 남아 있었다. 그날 아침 준서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회색 하늘 아래에서 아이는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건물과 도로, 사람들. 그 속에서 자신과 가족이 너무 작게 느껴졌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며칠 전 아버지가 준 용돈 봉투였다. 그 안에는 돈 대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준서야, 내가 버텨준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아이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용히 울었다. 같은 시간, 지연은 회사에서 긴급 전화를 받고 있었다. 언론에서 그녀의 이름과 관련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보고였다. 거리에서 벌어진 강제 조치, 아이들, 병원.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는 이 싸움이 단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과거를 덮어두고 앞으로만 달려온 대가가 지금 한꺼번에 돌아오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할인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자 의료진은 보호자 동의를 요청했다. 장기적인 치료 계획, 생활 환경의 변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지연은 그 설명을 들으며 민준을 떠올렸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약과 병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라는 사실을 그녀는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의 현재 상태로는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현실도 분명했다. 그날 저녁, 민준의 병실에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과거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준이 과거의 회사의 불법 자금 흐름을 대신 뒤집어쓰고 해고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사건 이후 민준의 건강과 삶이 급격히 무너졌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졌다. 지연은 문밖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손이 굳게 쥐어졌다.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이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원은 조용해졌지만 지연의 마음은 오히려 소란스러워졌다. 그녀는 병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민준을 완전히 배제하는 선택이 결국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자신이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의 분노와 두려움을 아이들 위해 덧씌우고 있는지. 새벽녘, 민준은 다시 잠에 들었고, 할인의 모니터는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았다. 준서는 병실문 앞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단순한 힘의 대결로 끝낼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졌다. 진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진실은 곧 모두를 다시 시험대 위에 올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을 때 서지연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상태였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회사, 언론, 이사회.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그녀의 시선을 붙잡고 있던 것은 복도 끝 의자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준서의 모습이었다. 아이는 밤새 한 번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외투를 덮어주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감정은 약점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민준이 쓰러진 이후 아이들이 울고 버티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의사의 호출로 지연은 다시 회의실 같은 상담실로 향했다. 할인의 상태는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장기 치료와 환경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서적 안정입니다. 보호자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 회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연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같은 시각, 민주는 병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옥신거렸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분명 나아진 느낌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아이들 생각이 났다. 할인의 작은 손, 준서의 굳은 얼굴. 자신이 더 버텼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고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다. 민준의 옛 직장 상사였다. 그는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다. 상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다. 몇 년 전 회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민준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일. 그로 인해 민준이 해고되고 업계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관련 자료도 확보되었다는 말이 이어졌다. 민준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분노도 안도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대화는 병실 밖에 서 있던 지연에게 큰 파문을 남겼다. 그녀는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자신이 알고 있던 민준의 몰락이 단순한 무능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했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버텼는지,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왜 모든 오해를 혼자 짊어졌는지. 퍼즐 조각들이 늦게나마 맞춰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병원에는 낯선 기운이 감돌았다. 기자 몇 명이 로비에 나타났고 지연의 이름이 들리기 시작했다. 병원 측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지했지만 이미 소문은 번지고 있었다. 강제 보호 조치, 아이들, 전 남편의 실신. 누군가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었다. 지연은 직감했다. 이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지연은 결국 결단을 내렸다. 민준의 병실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은 그녀를 보자 잠시 눈을 피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말을 꺼냈다. 아이들 문제, 다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경계와 피로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연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아이들을 당장 데려가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은 철회하겠다고 했다. 대신 할인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공동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자고 제안했다. 민준의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 말에는 분명한 조건이 붙어 있었다. 아이들의 안전과 치료가 최우선이라는 것. 민준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제안이 진심인지 또 다른 계산인지 가늠하려 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의 낮은 목소리였다. 아이들 앞에서는 싸우지 말자. 그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서는 부모가 함께 병실에 있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공기 속에서도
아이는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두 어른이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준서의 어깨는 조금 내려갔다. 하리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작은 얼굴은 전날보다 편안해 보였다. 그러나 평우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연의 회사 이사회에서는 그녀의 개인적 판단이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민준의 과거 사건과 회사 비리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서 지연 역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그녀가 침묵해온 과거의 선택들이 하나씩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각자의 싸움은 더 선명해졌다. 민준은 자신의 건강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지연은 권력과 책임, 그리고 진실 앞에서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두 아이가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듯 잠들어 있는 할인과 모든 것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준서. 이제 이야기는 감정의 대립을 넘어 진실과 책임의 문제로 접어들고 있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성공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선택들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다치게 했는지,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균열이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사실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병원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언론의 관심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고 서지연의 이름은 기사 제목에서 빠지지 않았다. 기업 대표의 사적 판단, 아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 과거 비리 의혹 재점화.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숨을 조여왔다. 지연은 병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병원 정문 앞에 서성이는 기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민준의 상태는 서서히 호전되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는 제거되었고 의사의 허락 아래 잠깐씩 병실 밖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아이들에게 어떤 그림자로 남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특히 준서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사실이 민준을 가장 괴롭혔다. 아이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어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판단하는 습관이 생겼다. 지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 근처 임시 거처로 옮겼다. 보안과 치료를 이유로 한 결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언론의 시선을 피하려는 의도도 섞여 있었다. 민준 역시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머물게 되었다.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감정의 간극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필요한 이야기만 짧게 나누었고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었다. 그 와중에 이사회는 지연에게 선택을 요구했다. 대표직 유지나 가족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이나. 그녀는 그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을 느꼈다. 과거에는 숫자와 성과로 모든 것을 설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보고서도 아이들의 얼굴을 대신할 수 없었다. 이사회 일부는 민준의 과거 사건을 문제 삼으며 지연이 그를 도운 사실 자체가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민준을 완전히 끊어내라는 요구였다. 그날 밤 지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집은 넓고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민준과 자신,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웃고 있던 순간이었다. 그때의 선택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고 동시에 지금의 고통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한편 민준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과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고 민준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었다. 그는 이 기회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이 공개되면 아이들이 또다시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했다. 민준은 깊은 고민 끝에 조사를 받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조사 소식은 곧 언론에 퍼졌다. 여론은 급격히 갈라졌다. 민준을 희생양으로 본 시각과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다. 지연의 회사 주가는 흔들렸고
그녀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처음으로 여론의 방향보다 진실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준서는 어느 날 밤 지연에게 조용히 물었다.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혼란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어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야. 그 말은 준서에게 완벽한 답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지 않게 해주었다. 하리는 치료를 마치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아이의 웃음은 어른들의 긴장을 잠시나마 풀어주었다. 민준과 지연은 할인을 사이에 두고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의 가족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 또한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며칠 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민준이 책임졌던 비리는 조직적인 범죄였고 그의 해고는 계획된 희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소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동시에 지연이 과거 그 회사와 연관된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도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중립적인 위치에 설 수 없게 되었다. 지연은 결국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 자리에는 기자들, 주주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발표 전날 밤, 그녀는 민준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지연은 단지 말했다. 내일, 나는 진실을 말할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만 지켜줘. 그 말은 부탁이자 신뢰였다. 그 밤, 지연은 거에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알았다. 내일 이후로 자신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권력을 유지할 수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계산이 아니라 책임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민준,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터였다. 기자회견이 열리던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서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정돈했지만 오늘의 발표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자리는 변명이 아니라 고백의 자리였고 방어가 아니라 책임을 선택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회견장으로 향했다. 회견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낮은 웅성거림이 공기를 채웠다. 지연은 단상에 올라 준비된 원고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천천히 말했다. 과거 회사와 얽힌 사업관계, 자신이 알지 못한 채 진행되었던 비리의 구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녀는 박민준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침묵으로 지나칠 수 있었던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주가는 즉각 반응했고 이사회는 긴급히 다시 소집되었다. 일부는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고 일부는 대표직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연은 회의실에서 조용히 말했다. 회사의 미래가 자신 한 사람의 자리에 달려 있다면 그 자리는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 말은 위협도 계산도 아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간, 민주는 조사실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왔다. 긴장이 풀리자 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다. 조사관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실이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은 분명하다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을 나섰다. 바깥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 낯설미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임시 거처로 돌아온 민주는 준서를 불렀다. 아이는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 앞에 앉았다. 민주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앉아 천천히 말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일이 복잡해졌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힘들어졌다는 것,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고 바로잡으려 한다는 것을. 준서는 한참을 듣다가 물었다. 그럼 이제 도망 안 가?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안 가. 그 짧은 대답에 아이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지연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집안은 조용했고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할인의 방에 잠시 들러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규칙적인 호흡에 안도의 숨이 나왔다. 이어 거실로 나와 불을 끄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박수도, 비난도 아닌 선택의 결과가 남긴 공백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공식 발표가 이어졌다. 지연은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건부도 유예도 없는 결정이었다. 회사는 임시체제로 전환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직함과 함께 불리지 않았다. 언론은 이를 패배로 해석하기도 했고 책임의 표본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지연은 그 모든 해석을 받아들였다. 이번만큼은 설명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준의 사건 역시 조금씩 진전을 보였다. 과거 책임자들이 소환되었고 민준의 해고가 부당했다는 정황이 공식 기록으로 남기 시작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최소한 그의 침묵은 의미를 얻고 있었다. 그는 병원을 퇴원해 재활치료를 병행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몸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준서는 학교에 돌아갔다.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친구들의 질문에도 단정하게 대답했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했다. 할인은 치료를 마치고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아이는 종종 엄마와 아빠의 손을 번갈아 잡고 걸었다. 그 단순한 장면이 어른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의미로 다가왔다. 어느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고 화려한 음식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전과 달랐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침묵으로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거짓은 없게 하자. 준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작게 웃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공기가 흘렀다. 지연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았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선택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무게를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상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침묵으로 유지되던 평형은 깨졌고 그 자리에 불완전하지만 정직한 관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이들의 내일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큰 사건이 모두 지나간 뒤의 시간은 언제나 그렇게 느리면서도 무심했다. 서지연은 더 이상 일정표에 쫓기지 않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고 박민주는 재활치료를 마친 뒤 조금씩 몸의 균형을 되찾고 있었다. 아이들은 학교와 집을 오가며 일상을 이어갔고 네 사람은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넓지도 새롭지도 않은 집이었지만 이곳에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방도 닫아두어야 할 문도 없었다. 지연은 처음으로 집안일을 일정으로 삼지 않는 삶을 배워가고 있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고 할인의 약을 챙기고 준서의 학교 이야기를 듣는 일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반복이었다. 민주는 여전히 몸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나가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흙을 만지고 씨를 심고 기다리는 시간은 그에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을 되돌려 주었다. 준서는 여전히 말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의 침묵과는 달랐다. 그는 필요할 때 자신의 생각을 말했고 불안해질 때는 솔직하게 표현했다. 어느 날 저녁, 준서는 지연에게 물었다.
엄마는 다시 회사 안 가?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당분간은 아니야. 지금은 여기 있는 게 더 중요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대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다시 식사에 집중했다. 하리는 점점 건강을 회복했고 웃음소리는 집 안을 채웠다. 아이는 종종 민준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었고 지연에게 그림을 그려주며 자랑했다. 지연은 그 그림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서랍에 모아두었다. 그것은 그녀가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시간의 증거였다. 사회적으로도 변화는 이어지고 있었다. 민준의 사건은 공식적으로 재조명되었고 그의 해고가 부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완전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더 이상 억울한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았다. 지연 역시 언론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졌다. 그녀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장학재단을 설립해 아이들과 비슷한 환경에 놓인 가정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미지 회복을 위한 행보가 아니라 뒤늦게 깨달은 책임의 연장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네 사람은 함께 한강 공원에 나갔다. 예전에 그 다리 근처였다. 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더 이상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준서는 자전거를 타고 앞서 나갔고 하리는 두 어른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걸었다. 해가 기울 무렵 네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었다. 바람이 불었고 강물은 잔잔했다. 민준이 낮게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은 도망치지 않아. 그 말에 민준은 조용히 웃었다. 준서는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다. 그럼 괜찮은 거지. 아이의 기준은 단순했고 어른들에게는 그 단순함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거의 자신은 늘 목표를 향해 달렸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멈춤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멈추는 것이 다시 시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민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침묵이 항상 희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신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 시간 속에서 배워가고 있었다. 밤이 되어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지연과 민준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특별한 계획도 거창한 약속도 없었다. 다만 내일도 이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믿음만이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었다. 이야기는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완전히 이긴 것도 누군가가 완전히 패배한 것도 아니었다. 대신 무너졌던 관계가 조금씩 다시 세워졌고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집은 크지 않았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그러나 이곳에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침묵이 없었다. 서지연은 잠자리에 들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희망이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확신일지도 모른다고. 박민주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같은 생각을 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나 더 이상 흩어지지 않는 형태로 같은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